우선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오셨죠? 예, 우선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형보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윤호 생활안전 실천 시민연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권순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토론하실 분은 저를 빼고는 6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국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욕심 부려서 발제하고 논의하는 분들도 많이 놓다가 보고 프로그램에 또 토론하는 분도 각계각층에서 모시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모자랐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한 분들께 대략 한 8분씩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할당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적게 쓰셔도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나머지 시간이 나오면 불러 계신 분들께 또 발언 기회와 토론 기회도 드리고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토론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 1분 정도만 저도 토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뜻깊은 자리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보행의 문제가 여러 발제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법적인 문제, 의식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운전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관심 문제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마차와 보행자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보행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구실로 보도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보도가 설치돼서 보행자가 좋아질 줄 알았더니 보행자를 글로 밀어버리고 나머지를 차들이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도를 걸었느냐 차도를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보험에 대한 혹은 법적인 제재가 불리하게 나오게 된 것은 세계 전체가 다 공통으로 겪은 역사입니다. 하지만도 유럽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을 해서 잡은 반면에 우리같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환경에 노동에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매달리던 나라들은 아직도 이런 문제를 관심을 덜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로서 오늘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나라는 특이하게 보행안전법이라는 것을 이 담당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요원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문제를 아직도 산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자, 토론은 말씀해드린 대로 순서대로 쭉 드리고 가나다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담당 팀장인 권순관 팀장님께 좀 부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보행 국제 세미나가 아마 올해가 5번째죠. 우리나라의 이
보행 안전 그리고 보행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는 공론의 대표적인 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행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도 키워드인 워커블하고 세이프에 맞게 아주 유익한 주제들이 발제가 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그리고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행 사망자를 포함한 교통안전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게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이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라는 거를 2018년도 1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책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국가 계획이나 정책에 제시되는 목표치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로 제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세운 국가 계획들 중에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는 수준이 아닌가. 작년 수준으로 보면 목표치에 비해서 제가 수치를 잠깐 적었습니다만 사망자는 약 3,723명이 목표였는데 실제 발생한 건 3,781명, 거의 99% 가까이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고 보행자 측면에서 보행 사망자 측면에서도 1,446명이 이제 목표였는데 1,487명 거의 달성을 했죠. 역시 8% 정도 되는데 근데 올해 수치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다. 올해 목표가 사망자는 3,286명까지 줄이는 거고 보행 사망자는 1,276명까지 줄이는 건데 사망자 수는 감히 이제 3,000명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잘하면 3,000명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행 사망자는 1,100명 수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교통 사망자를 급격하게 줄여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기여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는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으로 교통 문화와 환경을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데서 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부분적으로 이제 도로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정지하게 하는 사고를 줄이는 데 많이 기여가 됐죠. 그리고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던 속도 하향 5030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나가고 있고 단속이 강화된 측면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교통사고를 또는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줄어나가고 있는 사고 사망자 수를 더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또 줄인 수치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무엇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 나온 것들에서 많은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좀 단기적인 거랑 중장기적인 걸로 좀 구분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 대책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게 입안된 거기서 제시된 대책은 기본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충실할 필요가 있다. 시행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아직 도로교통법상에 개정을 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앞서 그 보차 미분리 도로에 있어서의 그 보행자로 하여금 보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신호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그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있어도 정지하게끔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법상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안전상의 위험 요인을 느끼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변호사님, 석 변호사님 발표하신 그 측면에서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높이는 것도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범칙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안전의식 개선을 향상시키는,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좀 향상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설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핵심은 이제 5030입니다. 앞서 그 심재익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이제 팩터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키워드는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속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제한 속도의 최고치를 이제 하향을 시키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이제 포커싱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실제 물리적으로 속도가 날 수 없도록,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도로 설계서부터 교통 정운화 시설까지도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그 설치를 해서 도로 구조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기적인 대책들은 교통 안전, 즉 보행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 안전에 조금 포커싱을 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또 필요한 대책들입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도 좋은 내용을 소개시켜 주셨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사고 예방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차를 분리하고 보행자용 펜스를 설치하고 뭐 이런 등등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호구역 사업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그 이제 빌리존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만 대부분 그러한 보호구역 사업은 여전히 그 보행자보다는 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소통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컨셉 자체를 바꾸고 전환을 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물론 이제 5030이 시행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컨셉을 전환해 나가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한 시설적인 컨셉들은 앞서 오성훈 박사님께서 많은 컨셉을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 기준을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일반 보행자에 둘 거냐. 우리나라는 그간 물론 보행자 자체를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보행자 수준이 아니라 교통 약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일반 보행자와 틀리게 이런 교통 약자 측면에 있어서의 보행 공간에 대한 시설 기준들은 또 차별화될 필요가 있어서 시설 기준 자체를 어디에 맞출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또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단위로 모빌리티에 대한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유럽 국가들은 그 모빌리티 도시 단위의 그 모빌리티에 대한 우선권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모빌리티에 대한 우선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차량이 우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일반 차량, 사업용 차량 등등이 우선권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보행자, 자전거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상당히 우선권 순위에서 밀려 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선 도시부에 있어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우선권을 정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보행자와 상대적인 약자에 속하는 자전거 중심으로 우선권을 정립해 나가고 할 때 이를 위해서는 도시 단위의 모빌리티 플랜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모빌리티 플랜 수립할 때는 기존의 법정 계획들인 대중교통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이런 각종 계획과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오성훈 박사님 발표에 잠깐 나왔었는데 슈퍼블럭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저기 바르셀로나에서 2016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인데 우리나라가 최근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게 뉴딜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죠.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 교통 안전, 도로 시설 쪽에 대해서는 약간 컨텐츠가 약합니다. 근데 이런 슈퍼블럭 같은 슈퍼블럭이라는 게 기존에 뭐 없던 개념은 아니고요. 그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 통과 교통량은 배제를 하고 그 블럭 안에 있는 거주 주민들의 차량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속도를 10km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뭐 주차 공간을 새로 만들어주고 뭐 녹지 공간 만들고 뭐 이런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보행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계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인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런 슈퍼블럭 같은 컨셉을 벤치마킹해서 뉴딜 사업이나 새로운 보행환경 정비 사업을 해나가는데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그 세미나에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실 텐데 이게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되기를 희망하면서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영보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보행 관련 세미나를 할 때 저는 참 보행과 저와의 인연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1997년도에 제가 박사 학위를 하고 처음으로 취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그때 남산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도시설계연구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딱 과제가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는 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생뚱맞았던 게 지금 23년, 22년 지났는데 그때 도시설계 쪽에서 보행은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이 보행이라는 공간, 보행이라는 용어나 아니면 그 의미를 이게 도시 쪽에서 다루는구나. 그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교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런 게 이제 인연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는 그 2005년도 그때 뭐 보행 기본 계획이 서울에서 하니까 부산에서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형식적인 수준의 계획. 그리고 2015년도 돼서 또 보행환경 기본 계획을 부산시에서도 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도시건축공간연구소에서 이게 보행이라는 주제로 보행환경 연구센터가 생겼잖아요. 센터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5, 6년 한 10년 정도 됐죠. 거기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게 전국적에서 집중을 해서 하는 연구를 했는데 정말 이제 이 부분은 이 도시 쪽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첫째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오늘 그 첫 번째 주제가 공간과 도시에 관련된 그 정책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교통과 그 사고에 대한 정책인데 저는 보행이라는 것은 정말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째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교통으로 생각하는 보행이 있고 근데 이걸 교통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시나 공간 쪽에서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행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고 멈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자동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다른 뭔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머뭅이 계속 연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움직임, 머뭅, 움직임, 머뭅. 그게 이제 결국 보면 하나의 선과 면이 되는 거죠. 근데 선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관련된 수단이죠. 그래서 옛날 처음 했던 게 교통수단에 과연 보행이 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때 체크를 했는데 낄 수가 없더라고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 보행은 움직이지만 교통수단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서 그러면 보행이 중요함을 어떤 부각하기 위해서 수단 분담률을 이게 그 통계청이나 그 자료에도 수단 분담률 없습니다. 보행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수단의 처음과 끝은 보행이다. 그래서 보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고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움직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움직임도 있지만 보행은 머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사람은 끊임없이 자동차나 빠른 교통수단처럼 이동이 목적이 아니고 보행은 이동도 하지만 걸으면서 주변도 즐기고 휴식도 갖고 사람들과 담소도 하고 쉬어서 잠시 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행이 있는 공간은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장소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활력이 생성되는 공간이다.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면 옆에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샵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 용도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게 사람을 더 모으게 되고 이동도 있지만 거기에 멈춤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므로써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상업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보행을 좀 그런 측면에서 하자. 선면이지만 이 면이란 부분을 좀 더 부각하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위 걷고 싶은 도시, 걷기가 좋다라는 말은 정말 볼 게 많은 거예요. 볼 게 많고 그리고 안정하고 쾌적하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는 보행을 보는 그 인식의 문제를 교통 쪽에만 보지 말고 이 공간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지금 그 두 번째 주제에서 그 교통의 사고에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그 뭐 버스 뭐 횡단한 사고라든지 그 조금 잔인한 동영상들 많이 봤는데 우산을 쓴 보행인, 횡단부도 보행 신호, 야간 보행.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표자께서 그 운전자가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한 음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이 환경이라는 게 그 지역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도시를 계획하고 단지를 계획하고 그 지구 단위에서 뭔가를 했을 때 사람이 다니는 그 동선, 그 보행의 동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국 도로에서 많이 그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서로 노출됨으로써 발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보통 도로를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 때 보통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그리고 단지 내로 들어와서 이제 뭐 집산도로, 뭐 가구 내 접근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주간선이나 보조간선 같은 경우는 저는
차선 축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 폭이 넓어지게 되면 속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6차선, 10차선 이런 게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이 뭐 입체적인 처리, 그 어떤 그 보행과 차량의 그 입체적인 처리 부분, 그리고 뭐 중간에 영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하는 그 교통섬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다 교통섬이 없어요. 이게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거를 뭐 차도를 횡단을 하더라도 중간에 안전장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거든요. 사고 뭐 속도를 줄이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 보행에 관련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잘 계획을 형태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그걸 하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간선 보조간선만 아니라 그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도 뭐 입체 교타라든지 뭐 보행자 우선 도로, 뭐 보레헬프 같은 거, 그리고 뭐 로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그 도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그 도시들, 아주 도로 차선의 그 연장은 많지만 폭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교통에 대한 사고라는 게 굉장히 많이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고, 그런데 같은 미국이라도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기념비적인 건물이 많고 이래 가지고 보행 환경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행을 교통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그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그 공간을 같이 연구해야지, 이게 보행에 관련된 사고를 잡기 위해서 이게 차와 사람의 관계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온 분들은 1분씩 깎아서 7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서정명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7분보다 좀 덜 쓸 것 같습니다. 제 직장이 있는 부산에서 이런 좋은 국제 회의가 개최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행안부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 하신 그 주제들의 키워드를 제가 살펴보면, 우리 기그트 반 웨그 회장님부터 시작하셔서 키노트 스피킹 하셨는데 보면 보행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성환 박사님은 보행 정책, 도시 정책, 그리고 피터 드한 박사님은 공공공간, 그리고 심재익 박사님은 보행 사고, 그리고 석경희 박사님은 보행자 사고,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맥락에서 제가 그 아규멘트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제가 부동산 전문가처럼 이 지역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보행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부산시에 보행 관련된 정책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리단길, 그 다음에 서면의 점포동 카페 골목, 그리고 광복동, 이렇게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몇 개의 거리를 말씀드렸고요. 이 거리들의 공통점은 걷기 좋은 곳입니다. 현재는 걷기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속 5km, 저는 이제 그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30이라고 하는 속도 줄이기 그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보행 속도는 시속 5km입니다.
결국은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셨던 보행 정책을 넘어서 도시 정책으로의 그 키워드가 바로 시속 5km의 도시 정책을 어떻게 여하이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구축할 거냐 하는 것과 맥락이 좀 닿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워커블 시티라든가 아니면 워커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어떻게 그런 보행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워커블 시티나 워커빌리티와 관련돼선 누가 오히려 서제션 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가칭 또는 가제 제목을 하나 제안을 하면 지역 거주자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보행 장애 공간 또는 보행 장애 장소를 찾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보행 공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거주자의 보행 공간에 대한 제안은 지자체가 공무원 입장에서 찾고자 했던 것들을 거주자가 찾아주는 좋은 효과도 있고 빠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유저 오리엔티드 중심의 버텀업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 시중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슬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 슬세권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슬리퍼 신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을 말하는데 소위 뭐 수거권이라든가 맥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의 범위를 저는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의 레이어가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생활권 중심의 슬세권이다. 이 슬세권은 바로 슬리퍼 신고 걸어다닐 정도니까 보행과 관련돼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안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기 생활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적 범역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슬세권에 우리 부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슬세권들이 분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행 환경 그리고 보행 안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바꿔 말하면 미국의 workscore.com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그래서 workscore.com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그 직방이나 이런 그 프롭테크라고 하죠. 부동산과 연계된 데이터 솔루션 그 컴퍼니에서 많이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역세권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세권에서 걸어서 얼마냐 그리고 편의점이 주변에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주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보행 환경 또는 보행 안전과 관련된 국제 세미나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세권의 형성에 얼만큼 기여할 것이냐를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은 공통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웅 박사님, 김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시설, 통행우선권, 도로 기능 이런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 줍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차로를 보더라도 스탑이 있고 뭐 이일드가 있고 이러면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근데 운전자가 알아서 운전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나와서 3대 7이다, 8대 2다 보험회사가 서로 나눠 먹기를 합니다. 이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디를 따라서 가느냐? 판례 기준으로 됩니다. 법원이 한가하게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몇 퍼센트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판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거는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줘서
이번에는 내가 양보를 하고 이번에는 잘못하면은 내가 문제를 발생시킨 거구나 라는 그런 명확한 게 있어야지 사회의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런 것이 약하고 운전자에게 아래에서 해주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석경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저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사실은 7, 80년대에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고 음주운전이 그냥 용인되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도입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보험을 가입을 안 합니다. 라이어빌리티 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그나마 라이어빌리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거로 해결이 너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보험제를 도입해서 그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처리 특례법을 줘가지고 하자. 그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법이었는데 법이라는 게 한번 생겨놓으면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처리 특례법을 없애야 된다가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 혹은 개선해야 된다로 나가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법도 한시적과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현 시점에 맞지 않는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정열 교수님 보행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착안 사항이 있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지자체에서는 보행 안전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선거에 나왔을 때도 제가 보행 사고를 줄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이 우리 동네 보행 안전이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딘지를 찾게 하면은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옆 동네와 비교를 하게 될 거고 지자체장들 후보자들에게 그런 공약을 요구를 할 거고 이런 의식을 하자는 의식 정개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또 토론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윤호 본부장님 부탁합니다. 예, 이윤호입니다. 저는 우선 아까 김규용 박사님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하고 있다, 그 방향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물론 수치적인 측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그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과연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불과 5년 전과 지금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부상자는 거의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사망자가 부상자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다, 중상자로.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의 첨단 안전장치 에이다스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부상자 또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사망자의 통계 지표만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또 유류 사용량이 1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망자 감소도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넓게 보는, 지금처럼 부상자, 사고 건수까지 넓게 봐야 되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고령자는 50%, 어린이는 70%에 이른 이 보행 사망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가 5회째 우리 국제 세미나, 전 4회째인 줄 알았는데 5회째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올해만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심재익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첫 국제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교통법 8조 2항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서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이 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차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행자 전용 도로 또 보행자 우선 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행자 우선 도로는 사실 도로교통법에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죠. 단순히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의 자리를 통해서 보행자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시설적으로 또 법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보행자 우선 도로는 절대 보행자의 보행 속도 아까 5km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초과할 수 없는 도로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의 하나로 남겨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놓고 나서 추진을 해야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서의 도로 전폭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보행자들이 그런 조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그 기읒반 외교 회장님의 기조 강연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행 펜스의 70개소 중을 철거했더니 56%의 보행 사고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시설을 보행 아주 쉬운 거죠. 중앙 분리대 설치하고 보행 펜스 설치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비용 대비 편익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저도 절감을 했고요. 썬팅의 문제는 저도 대단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틴팅 관련해서는 그래서 자동차 뭐 제가 그 부분만 갖고도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자동차 틴팅이 지금 현재도 도로교통법의 단속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력화된 법이죠. 그래서 이걸 도로교통법에서 빼서 저는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넣어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틴팅을 검사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보행자 아이 컨택트 맞습니다. 아이 컨택트 해야 우리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불법 주차 주정차 관련되는데요. 우리 불법 주정차 뭐 안전신문고 통해서 주요 위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혁신적인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 데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민간에 이양하면 됩니다. 민간 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국가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절실히 차단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업계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륜차 문제도 아까 잠깐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보행자하고의 사고 시 처벌 면제 교특법에 의한 그 12대 중과실 항목에서 좀 포함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현재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하고 보도 침범하는 행위는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보행의 저해 수단 중에 하나가 이륜차거든요. 아마 제가 대단히 이런 얘기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 두 분 계신데 아마 보도로를 달리는 우리 이륜차 오토바이들, 바이크 또 횡단보도 지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륜차 운전 수준은 동남아보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차제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륜차도 앞에다가 번호판을 달자.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공익단속이나 또는 경찰의 단속을 통해서 추후에라도 영상 단속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민사적인 제재 수단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폭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폭을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차대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을 훨씬 확대를 하게 되면 민사적인 처벌의 강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원, 우리 교통 범칙금 과태료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요. 연간 한 7,500억 되는 우리 범칙금 과태료 그대로 들어가서 아마 여기도 좀 돈이 들어가 있겠는데요. 이 건물에도 쓰고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 전부 다 다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조세도 아니고 범칙금하고 과태료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 또는 교통안전 시설의 확보 등에 저는 전폭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행 공약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교통안전 공약 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자문위원회도 잠깐 했었고요. 관련해서 저기 내년 총선 앞두고 보행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이 중앙당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준환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이 이제 국제 보행 세미나 2015년 시작하고 이제 5년 차인데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행을 좀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서울에서만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상당히 세미나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 부산시 전역에 대한 제한 속도를 50 또는 30 이제 이번화해서 하향시키는 선포식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보행 세미나 했던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좀 기회가 된다면 7대 강력시로 이렇게 좀 더 계속 좀 전파가 돼서 이 보행 안전 문화가 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이제 윤호 본부장님께서 그 사망자 수 말씀하시고 사고 건수 부상자 수 말씀하셨는데요. 한 70%는 동의하면서 한 30%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사망자 수가 저희가 3,781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행 사망자가 1,443명입니다. 17년 대비 한 17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올해 아마 전체적으로 그 사망자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또 큰 폭으로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한 2, 3년 내에는 1,000명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21년도까지 각 그 도시부에 제한 속도를 하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그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사고 건수와 이제 부상자 수를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좀 증가를 좀 했거든요. 하지만 그 자동차 100만 대당 사고 건수 또는 부상자로 하면은 아주 미약하지만 좀 감소는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감소 폭에 비하면 더더욱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사고 유형으로 좀 살펴보면은 차대차 사고는 이 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보행 사고만큼은 좀 감소를 좀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 사고 건수가 한 4만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20건 정도, 뭐 시간당 하면 5건 정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부상자 수도 한 4만 6천 명 정도니까 비슷한 수치로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보행 사고가 많이 줄었지만 건수와 부상자로 보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연령대별로 좀 보면은 다른 연령대는 감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보면. 하지만 55세부터 이제 증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령 보행자의 그 부상자 수가 한 24%가 되는데 아까 이제 앞전에 이제 발표한 부분 중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5년생부터 6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55세에서 65세가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고령자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령 보행자에 대한 사고도 순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거고요. 보행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고령 운전자도 같이 좀 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한 6, 7년 전에 저희가 이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이제 교통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내년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좀 사망자에서 이 사고 건수 또는 부상자를 줄이는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 변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5030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21년까지는 4월까지는 이제 지자체별로 다 이제 하향을 좀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고 감소, 특히 중상 사망 사고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속도만 줄인다고 해서 이 교통 지표가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도로 환경 개선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 보행 친화형의 어떤 신호 운영, 특히나 이제 대각선 횡단보도라든지 보행 신호를 먼저 켜주는 선행 보행 신호도 있고요. 우회전 사고가 좀 최근에 좀 빈번한데 우회전 시에 일시 정지하는 거 아직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30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진행 연동을 좀 자제를 좀 해서 중간 중간에 어떤 교통 흐름을 끊어줘서 보행자에 대한 통행 빈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5030이 그 법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비가 됐고 기본적인 도로 환경 또 운영 좀 더 나아가서는 효과 평가까지 이렇게 4단계가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2, 3년의 어떤 좀 단기적으로 좀 보면은 좀 사고 감소에 대한 부분은 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5030에서 사각지대 아까 뭐 그런 언급을 좀 하셨는데 커버가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전속도 5030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이 골목길 같은 뭐 6m, 8m 미만의 보도가 없는 도로는 그 제한 속도에 대한 규정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에 논의되었던 보차 혼용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 경찰 DB로 좀 보면은 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그 보행자 사망자가 10명 중에 7명이거든요. 상당히 많고 부상자로 해도 하루에 100명이 지금 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법제화, 지금 현재 보행안전법과 이제 도로교통법 같이 좀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이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39형 내에 이런 그 보도가 있는 도로, 보도가 없는 도로, 폭이 좁은 도로, 중앙선 있고 없는 도로 상당히 위계가 되게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39형 내의 도로에 대한 위계 구조 정립, 거기에 따른 제한 속도에 대한 차등화, 지금 30만 이제 법제화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좀 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30, 20, 10 이런 어떤 차등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좀 조심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보차 혼용 도로에서의 사고 유형을 좀 보니까 운전자 부주의가 전체 8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 동영상을 갖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본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 운전자 부주의에다가 그 불법 주정차 시야 가림 사고인 거죠. 이게 전체 사고의 45%니까 오늘 논의되었던 그런 안전운전 불이행과 이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영상을 좀 틀어 주셨는데 도로 외구역입니다. 지난주 10월 31일 날 교통안전법에 그 공동주택 단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일 텐데 단지 내 도로라는 용어를 신설을 해가지고요, 차량에 대한 통행 방법, 또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이에 대한 교통안전 그 실태 점검을 시행하도록 우마를 지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획기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처벌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 도로교통법에서의 어떤 도로 외 구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게 되면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산업단지, 또 대학 캠퍼스, 이 정말 도로가 아닌, 지금 현재 법상의 도로가 아닌 이런 사각지대에서의 어떤 사고 감소까지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플로어로 시간이 많이 소모됐지만 넘겨볼까 합니다. 사고 줄은 것 제가 좀 주의 환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부상이 됐든 사망자가 됐든 보행자 수가 줄어드는 데는 행정안전부의 기여가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근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디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서 지면에 실린 단어라도 좀 제가 평가를 해볼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보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주 사용된 거는 그나마 행안부에서 보행법 만든 다음입니다. 제일 크게 변한 것이 사람 위주다, 뭐 생명 중시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이런 단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것도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제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경찰청이 소통 위주에서 안전 우선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한 3, 4년 전에. 그 다음에 스피드도 60을 50으로, 40을 30으로 낮추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그런 거하고 업무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을 때 볼 때, 분명히 만족스러운 우리가 지금 정책은
집행하지 못하고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갈 길이 멉니다마는 순기능을 나타내는 것만은 사실이다. 근거는 없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준환 박사 말씀하셨지만 주의할 것은 조준환 박사가 아니구나, 윤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OECD 자료를 봤는데 물론 그 국가들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국가는 뭐 안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 나라들도 점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제로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만 줄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레벨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OECD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있고 그나마 또 적게 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가 있는데 그 두 그룹군 전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폭이 최근 한 3, 4년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이전에 볼 때 저희 나라 감소폭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여하간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플로어는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기회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그 서울 종로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류민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발표들 많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나온 것들 중에서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안들, 그리고 향후 이제 뭐 지속적인 그 연구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논하셨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필드에서 이제 직접 교통안전 시설 같은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또 사망 사고들이 나면 또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보차 혼용 도로 내에서의 사고 감소, 그리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에서의 횡단 시 사망자 사망 사고 감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인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차 혼용 도로 내에서의 사업들은 최근 한 7년간 정도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물론 많이 뭐 좋아졌고 뭐 이렇게 기능적인 개선들뿐만 아니라 미관적인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첫 해 2013년도부터 계속 좀 부탁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제대로 된 그 설계 기준이나 설계 기법들이 마련되지 않았다. 근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중구난 방식의 설계 기준들이 많고, 방금도 여기 사진전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다양한 색채, 너무 다양한 디자인들이 좀 기준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지금 이제 행안부 쪽에서도 많이 그거를 뭐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사업화를 하고 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이나 설계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제는 좀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그 아우리에서 많이 이 보행 관련 연구들을 하고 또 모니터링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 같고요. 또 하나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는 아까 그 심재익 박사님 그 발표를 잘 들었는데, 독립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간 조명입니다. 조명. 저희가 사망 사고가 나는 사례들을 연간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야간 횡단보도 보행 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의 다 60세 이상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행자들도 사실 부주의하지만 운전자들도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야간에 최소 횡단보도, 그것도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서는 조명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 설치 근거나 예산이나 뭐 사업 계획이나 혹은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상이한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셔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그 일부 경기도나 제가 이제 봤던 여러 지자체 중에서 뭐 경기도 일부 지역은 그 투광등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는데 LED를 만든 집중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확실히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이제 보행하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좀 이렇게 더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거나 예산, 뭐 계획 같은 것들을.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행안부
일 좀 더 하라는 얘기로 알고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뭐 애로사항도 있고 또 먼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좀. 자, 없으시면 오늘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을 하셨고 또 답변도 역시 종합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좀 한번 담당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부탁합니다. 네, 행정안전부 권순관 사무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사망자 사고 건수로 좀 통계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한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14% 정도 줄었고 다만 사고 건수는 지금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사망자 그 위주의 그 지표보다는 어떤 부상 사고 건수라든지 부상자, 중상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때 크게 저희는 한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가 제도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적인 집행 부분들, 세 번째는 어떤 시설 사고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인식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들 건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먼저 법적인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속 이제 보차 혼용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규제적인 측면이 그 뒤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필드에서 좀 건의를 해주셨지만 그 구체적인 설계 기법이라든지 기준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각 지자체에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차 혼용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기본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보행 사업이라는 게 그 교통만 가지고는 사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오성원 박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주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차 정책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건축법 차원에서 어떤 그런 디자인 측면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 보행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보행안전법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에서 이 보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뭐 교통안전법이라든지 교통기본 약자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보행안전법으로 좀 통합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중요한 거에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게 사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시설을 그럼 어떻게 개선하냐 그럼 사실 재원적인 문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윤호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은 범칙금 과태료를 교통시설에 재투자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 정부 부처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제 재정당국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치단체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은 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칙금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뭐 그 특별회계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금이 됐든 아니면 주정차 과태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떤 인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인식이 바뀌어야 이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제적인 측면에서 그 인식을 견인해야 될지, 이 부분은 뭐가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사실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 좋긴 하지만 또 제도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 뭐 대표적인 얘기가 뭐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범칙금 과태료 수준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두 가지 방법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정률 교수님께서도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주민 참여라든지 어떤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저희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보행 안전 관련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